오늘의 플러스 메가시티 전략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용어 중에 하나가 5극 3특이라고 불리우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5극 3특이 뭐고 이걸 왜 논의하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5극 3특이 국토공간 전략인데 네.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위세가 너무 세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도권 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한 66곳이 있어요. 네. 근데 광역교통망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예. 그냥 원시티 개념입니다. 예. 근데 지역은 행정구역에 막혀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이웃이긴 한데 네. 그 이웃이 이제 경쟁하는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뺏어먹기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인프라를 두고 경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예. 수도권이 하나의 통으로 큰 도시라면은 네. 지역에도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좀 대응할 만한 어떤 그런 큰 사이즈의 도시를 키워야 된다라는 전략이 5극 3특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가 17개 정도가 돼요. 예. 이거를 5개의 어떤 그런 합쳐진 시도로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부울경권,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만들고 예. 나머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국가 공간 개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취지가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수도권이 통합적으로 너무 발달이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 다른 지역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또 그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이 제일 컸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요. 대전특별시와 옆에 있는 충남이나 이런 걸 행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개념만 통합하면 그게 수월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질문이 궁금하네요. 네. 제일 중요한 네.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세요. 아니, 네. 통합한다고 지역이 좋아지나?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어. 그러니까 통합 자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보장하진 않아요. 예. 근데 저희가 통합은 수단이고요. 네. 그 수단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은 광역적 계획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벌즈아이 뷰, 근데 아주 큰 지역을 놓고 네. 거기에 공간 체계를 잘 구성을 하고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사이즈로 네. 뭔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의 행정 체계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기초지자체가 막 분절화되어 있고 또 시도 단위에서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 아주 자잘한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계획 없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논의를 잘 보면은 네. 통합이 뭐가 좋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통합을 하니까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지 않냐. 네, 20조 준다는 소리가 네, 있던데. 그 엄청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권한을 또 크게 이양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아요. 네. 하지만 계획이 없이 권한을 이양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례를 적용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거나 또 계획이 없으니까 기존의 지자체 간에 통합이 된 이후에도 싸움이 벌어진다든가 이제 갈등 상황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비용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통합은 필요 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닌데 지역이 좋아지려면 통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우리나라도 몇 개 지자체가 통합을 한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마산도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우리가 뭐 시사점을 찾을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95년도에 예. 이거는 이제 광역 단위 통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단위의 통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1995년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단체장이 관선이었는데 네. 민선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바로 전, 그러니까 주민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뽑기 바로 직전에 네. 한 40개 정도의 도농통합시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 계란 후라이를 보면은 노른자는 도시가 차지하고 있고 예. 그 주변 지역은 군급 지역, 시골 지역이 차지를 예.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른자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흰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 이거 안 되겠다. 서로 통합을 해서 도시와 농촌을 좀 통합적으로 고려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가 단체장을 주민선으로 뽑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를 한다든가 뭔가 다른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적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때는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명한 사람이 가서 행정장을 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가 쉬웠어요.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마창진 사례라든가 예. 아니면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통합을 하면은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기초 단위의 통합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통합을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지역이 좋아졌냐. 그러니까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네. 인구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냐. 예. 그래서 통합이 효과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 단위도 우리가 통합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마창진, 그다음에 청주청원,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도농 통합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공간 계획을 확실히 하고 나서 네. 이 통합이 정말 목적하는 바가 뭔지 뭘 이루고자 하는지 이런 계획 하에 예.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합한 이후도 계속 잡음이 발생하고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 계획 후 통합이 정석이다라는 네.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계획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셨던 공간 계획 중에 광역적인 공간 계획, 공간 전략 이거는 뭘 주로 우리가 떠올리면 될까요? 저희가 잠깐 단어 교통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밖에서 광역적 공간에 관련해 가지고 예. 쓸 때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예. 뭔가 인프라를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2개 이상에 걸치는 기초자치단체 2개 이상에 걸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소각장도 있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도 네. 여러 지자체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광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초광역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광역지자체를 넘어서는 범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부울경이다. 네. 광주 전남이다. 그러면 광주도 광역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남도 광역지자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뭔가를 힘을 합쳐서 한다라 그러면은 초광역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광역, 초광역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느냐?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교통통신이 무지하게 빠르게 예.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아. 저희가 5, 60년대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랬죠. 특히 광주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라도 광주에서 수학여행으로 설악산 가려면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어서 서울 왔다가 강원도를 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강원도 춘천 사람이거든요. 예. 서울이 더 가까웠어요. 강릉보다. 태백산맥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야. 이제 교통통신이 점점 발달을 해서 지금 부산은 2시간 반 정도면 예. 가는 거리가 됐던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같은 거리인데도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공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공간의 압축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 먼 데였는데 이거를 너무나 이제 빠른 속도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런 교통망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이게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먼데 있던 지자체도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그렇죠. 행정구역으로 막혀서 행정구역 이게 금이 딱 가 있으면은 자기네 행정은 자기네만 하고 옆에서 뭔가 예. 좋은 게 간다든가 그럼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제 이런 구도로 되다 보니까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이제는 이렇게 네. 빨라진 교통통신망이 빨라진 시대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개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광역적 공간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한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예. 우리나라는 하나의 도시로 기능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요? 도시국가로 진화를 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교통통신 발달 속도가 빠르고요. 예. 그 속도가 심리적인 거리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요. 네. 생활권의 그 범위도 점점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광역적 계획, 초광역적 계획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진짜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생활권 자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단일하게 좀 관리하려면 당연히 광역적 또는 초광역적인 단일 주체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되는 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럼 이해가 한 가지 안 가는 게요. 이렇게 그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국토를 넓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굳이 한 곳에 바글바글 모여 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점점 뭐 고밀도, 고집접, 또 고도심 이건 왜 생기는 거죠?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하면 멀리서 출퇴근도 더 수월할 텐데요. 그거는 그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면은 서로 뭐 원격 뭐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또 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같이 모여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Death of Distance, 그러니까 거리의 죽음, 종말, 뭐 이제 이런 책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공간이 점점 뾰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몰려요. 교통결절점은 더 발달하고요. 더 고층화되고 또 복합화로 개발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게 사실은 산업구조 변화랑 굉장히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산업구조, 그러니까 지금의 대세적인 산업을 보면 융복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두뇌가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두뇌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수다를 떨고 쉽게 미팅하고 쉽게 하호하고 어떨 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융복합적인 퓨전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기업의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만남을 갖는다든가 이제 원격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면에 직접적인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 예. 이런 것들도 그 중요성이 더 상당히 올라간 거군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복합 공간, 밀도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게 그런 산업의 변화가 공간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예. 그러면요. 이런 흐름은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일 것 같은데 초광역 전략이든 광역 전략이든 이걸 통해서 특정 지자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남과 대전이 합쳤다. 그러면 전남에 있는 리소스들마저도 이걸 통합적으로 공간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 더 광주나 또는 나주라든가 특정 집접지에 더 빨려들게끔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계속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스크립트에 상관없이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을 고맙습니다. 궁금했어요. 해주셔서 이게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 인구가 감소하고요, 성장률이 또 떨어지는 시대에 예. 도입을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집적의 경제를 점점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집적의 경제를 잃는 곳은 절대로 번성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공간 계획하는 사람들 또 산업 계획하는 사람들의 텍스트 중에 텍스트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광역권 계획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초광역권 내에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 뭔가 같이 계획을 한다 아니면 광주 전남이 같이 계획을 한다라 그러면 넓은 지역을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넓은 지역을 딱 놓고 거기에는 대도시도 들어가 있고 네. 중소도시도 들어가 있고요. 예. 농어촌 지역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어떤 핵심 지역을 예. 집중적으로 좀 압축하려고 하는 전략.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도 줄어들고 그 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 예. 속에서는 집적 경제를 어떻게라도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압축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대도시도 압축 전략이 필요하고요. 중소도시도 압축 전략이 필요하고 농어촌도 읍내에 예. 가능한 모든 인프라들을 그래도 좀 모을 수 있는 복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거점 지역만 네. 이 거점이 모이면 비거점 지역은 사람을 뺏기고 일자리를 뺏길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불리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은요. 우리 공간 계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적되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으면은 파일을 키울 수 없다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실증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어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집적을 하는 공간만 좋아지지 않냐. 네. 그래서 거점만 달려나가지 않냐. 그래서 지금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냐. 예. 이거는요. 거점이 문제가 아니라 예.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점만 달려나가게 하는. 예. 그 사실 거점이 발전하려면 비거점에 약간의 손해, 희생,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거점에서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그 이익의 일부를 비거점 지역으로 교차 보존하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 이게 중요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서울시를 보잖아요. 예. 서울시는 25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25개 구가 있죠. 예. 근데 정말 잘 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엄청 걷어요. 예. 특히 이게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재산세를 엄청나게 그렇겠네요. 걷겠죠. 예. 가난한 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맞는 지역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엄청나게 좋은 정책들을 거기다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수당도 많이 주고 인프라도 제대로 깔고 그게 사실 재산세의 본질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내비두면 서울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가 마비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폭망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25개 구에서 각각 재산세 걷는 거 50%는 서울시로 일단 올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누기 25 해가지고 다시 공정하게 뿌려줘요. 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일 잘 사는 강남구와 상대적으로 가장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좀 열악한 강북구 간의 격차가 예. 이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하지 않으면은 뭐 25배, 27배,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예. 공동과세 제도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6배, 7배 정도로 줄어들어요. 예. 서울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지역의 한 도시적 차원에서도 균형 발전 전략을 하지 않으면 운동장이 쏠리게 되면 그 도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점과 비거점을 교차 보존하는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제가 이제 세금만 네. 세금 체계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이런 전략을 통해서 서로 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뭐 거점 비거점 다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점 전략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뭔가 직접 효과로 그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다시 좀 균등하게 또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이 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 말고도 기존 도시계획에서는 이런 게 미흡해서 초광역 전략이 또는 광역 전략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뭘 좀 더 손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교차 보존 관련해 가지고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결합 개발이라고. 결합 개발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예.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익이 나는 지역, 네. 여기에 구역을 하나가 딱 지정을 하고 구역 하나를 지정을 하고요. 또 이익이 나지 않지만 정말 거기 돈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보존한다든지 등등의 아니면 네. 역사 문화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지역을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구역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구역에서 개발 이익이 나면 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거를 잘 또 이쪽도 개발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은 이거는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해요. 결국은 우리가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면 예. 보다 넓은 지역에서 그렇겠네요. 거점 지역의 개발 사업 하나 구역을 묶고요. 구역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비거점 지역 또 해서 이거를 이익이 나는 지역에서 나지는 않지만 예. 소중한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래된 지역, 그다음 낡고 노후화된 곳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정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합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통해서라도 정비 구역도 서로 별도의 정비 구역을 해서 이익이 나는 정비 사업. 그래서 이건 정비 사업의 대표적인 건 재개발 재건축 네. 같은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의 일부를 또 거기서 이익이 난다라면은 이제 교차 보존하는 방식. 또 하나 방식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십시일반 많은 지자체들이 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균형 발전에 쓰는 거죠. 이게 국가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광역적, 초광역적 지역 단위에서도 좀 활발히 쓴다라면은 기본적으로 거점 발전, 거점 계획에 대한 부작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걸림돌이 과거에 많았었어요. 예.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토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네. 우리 사람은 다 귀하니까 네. 사실 우리가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사람의 존엄의 무게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예. 하지만 공간은 그 존엄한 사람들이 쓰는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간도 다 평등해야 되지 않냐라는 인식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누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거기에 행정구역은 226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무엇을 할 때마다 뭔가 정부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번엔 우리 차례다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에 또 가게 되면은 왜 저쪽에는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요번에도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게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눈빛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되죠.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행동 패턴, 예. 그 결정의 그런 패턴을 보면은 가능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 그러면 나누기 n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 총액은 엄청나게 많지만 예. 그거를 여러 지자체가 나누다 보니까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이게 뭐 100억, 200억.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직접 경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마인드가 우리의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써도 그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이 새는 현상 아니면 효과성이 없는 어떤 사업을 하는 현상 이런 게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해도 안 돼. 네. 라는 거.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는 지금 공간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네.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 네. 그 압축과 연계 전략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네. 법규에 기반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법이 우리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예. 기반해서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또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요. 네, 용도 예. 지역. 우리가 그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또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면 주상공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옛날에 공업이 엄청나게 오염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때 네. 주거지역이랑 붙으면 안 돼.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딱 정해가지고 이걸 스트릭트하게 예. 했던 어떤 그런 어떤 도시계획적 툴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강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거지역인데 요즘은 산업도 첨단화돼서 오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주거지역이랑 섞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거기 문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다 복합화되는 거고요. 공원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융복합된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에 공간도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런 용도 지역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화이트 조닝이라 그래가지고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섞이는 거예요. 그 고밀 용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편, 그 다음에 관습이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거를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그 속칭 엠빵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굴뚝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더욱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상황인데, 과거처럼 공업단지니 아니면 준주거단지니 주거단지니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진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네요. 그렇다면요, 좀 더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 그림입니다, 이걸 잘 이해시키려면 외국의 성공한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외국 사례를 되게 길기 때문에 네. 아주 컴팩트하게 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그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공간이 뾰족해지고 있어요. 네. 도쿄권의 위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어요. 네. 영국은요, 런던권, 그러니까 우리의 수도권이죠, 위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역들이 뭉치기 전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파리권에 사실 개발 압력이 높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파리권역에 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좀 더 광역적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높은 단위의 공간 단위가 네. 프랑스는 레종, 데파르트망, 그다음에 커뮌 이렇게 예. 세 개 시스템이에요. 예. 우리는 광역 기초 예. 2개 시스템인데요. 레종을 예. 예전에 22개의 레종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13개로 통합을 했어요. 예. 그죠? 광역 단위를 통합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초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커뮌이 너무 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자잘했던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트로폴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합쳐, 그러니까 너무 반발이 심한 거예요. 커뮌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적은 사이즈입니다. 예. 너무나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연합 전략을 펼 수 있다라면은 그거를 허가하겠다. 그래서 메트로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여러 커뮌들이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광역적 계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간사이 지역, 그러니까 네. 도쿄권의 위세가 엄청나게 강해지다 보니까 오사카, 교토, 네. 이거 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뭉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연계 전략을 펴서 특별자치단체로 예. 이제 이런 광역시의 연계 전략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예. 기초 단위에서는 연계 중추 도시권이라고 해서 기초 단위의 연합이 또 뜨고 있어요. 네. 일본, 프랑스도 그렇고요. 저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혹시 뭐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체스터 광역연합. 예. 이건 컨바인드 어서리티라 그래가지고 예. 런던권 위세가 커지니까 예. 이런 지방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대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뭔가 연합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연합 예. 전략을 왜 써야 되냐? 네. 교통망 제대로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아이고 옆 지자체 뭔가 국가 단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옆 지자체 교통망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 지자체의 단체장은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광역 소각장, 화장장, 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규모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이스 시설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네.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면 네. 광역 전략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해외의 흐름인데 예. 우리는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해외에서도 광역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 저항을 이겨가면서 극복해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그 아까 꺼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메트로폴로 이제 변경해서 육성하는, 어떻게 보면 연대해봐라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 네.
서울과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남 그다음에 광주가 통합해서 거기에 새로이 뾰족한 의미 있는 그 거점 공간이 생길 테니 글로 가셔 하면 너무 좀 아직까지 막연하고 또 거기 가기가 주저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서울 집값 문제도 또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압력밥솥에 스팀 빼는 것처럼 급한 스팀은 좀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 부울경이나 광주 이런 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건 중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거는 수도권에도 지금 엄청나게 중소도시가 분할되어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또 수원과 용인과 화성 같은 경우는 각각 100만씩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선이 실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게 한꺼번에 그 지금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딱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합쳐주면 서울 바로 근교에 또 의미 있는 수준의 메가시티 같은 게 하나 또 생겨버리면 스팀이 좀 빠져서 서울 집값을 바로 잡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우,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요? 예. 저희가 집값을 올리는 근본적인 힘, 예.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밀도와 소득이에요. 밀도와 소득이요. 네. 예.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면 그냥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공급의 절대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 상대적 개념이에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곳, 밀도가 높아지는 곳,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꾸 밀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여기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이주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잘 짓는다. 네. 정비 사업도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또 신도시 개발 사업도 계속하고 막 이런다라고 한다라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수요가 또 공급을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또 수요를 부르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서울 내에서 한강벨트 중심으로 뭐 집값이 진짜 거의 미쳤다라고 볼 수 네. 있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그런 공간을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네. 수도권 뭐 좀 이렇게 언저리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에 가능성 있는 지역에 그런 곳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가 빠져줘서 이런 집값 문제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나오고요. 예.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나와요. 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그러니까 공간 단위로 이런 서브 마켓이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다르게. 예. 그래서 이 서브 마켓을 좀 다양하게 잘 이용하는 전략 네. 이런 것들을 써야 궁극적으로 집값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도권 내에서도 수요를 분산시키는 분산하는.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외국을 보면 또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극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외국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도시들이 다시 견조해지고 견실한 영향력을 갖춰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건 어떤 흐름에서 생기는 현상입니까? 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간 연구, 그러니까 최근에 산업 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법칙 하나가 있어요. 네. 일자리가 있는 곳은 번성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쇠락의 길을 걷더라. 네. 이건 법칙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처럼 그 그래요.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유동인구가 있지 않냐라고 예.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기반 산업이 그러니까 네. 기반이 되는 산업이 네. 튼튼히 버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역이 뭔가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 예. 정말 중요한 전략은 지금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예. 이 변화 속에서 신산업,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가. 외부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도 앵커 기업을 예. 데리고 오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있는 잡은 물고기 있잖아요. 네. 이 물고기를 스케일업하고 키우는 전략.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잘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을 위한 그 다음에 또 청년 이의 뭐 베이비 부머라든가 예. 고령자를 위한 정주 환경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네. 그런데 그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 대학일 텐데 앞으로 지역의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데 지역 대학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께서도 대학에 계시지만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한 20년 정도를 보냈고 그러면서 참 변화하는 시대에 대학이 좀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저도 많이 합니다. 예,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은 제 생각은 이거는 뭐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대학원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요. 요즘은 AI가 정말 수준급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네.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네. 논문을. 예. 그게 제가 봐도 너무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이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런 시대에 그런 AI들을 잘 이용하게끔 하는 질문하는 능력을 제대로 키우는 것. 네. 그게 이제 저학년 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을 지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일자리와 조금 더 연계가 되어서 뭔가 지역이 그 인력 수급의 어떤 그런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근데 지금 우리 지역 대학을 보게 되면은 이 대학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랑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 일자리가 또 신산업이 잘 생기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젊은이들도 대학 가기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고 그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을 지역에서 졸업을 했어도 졸업 후에 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 이러다 보니까 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대학이 이런 연계고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자리와 이런 대학 교원들 간의 여러 교류 프로그램, 계약학과 등등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지역 대학도 지역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착과 현지화가 그만큼 중요한 생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오늘 이 질문 드리면 저도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서울과 수도권하고 지방은 아직까지는 일에 대한 톤앤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면이 적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아쉬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지역 산업 육성 전략을 다 짜라고 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이름은 이쪽 지역은 모빌리티 산업, 이쪽은 미래 자동차고 이름은 스쩍스쩍 다른데 다 자동차, 반도체 뭔지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제일 잘한다는 건 알겠지만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권한을 대거 넘겨줬을 때 그 금쪽 같은 돈들이 잘 쓰일 것이냐. 괜히 또 아직까지는 온정 의식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맥락에서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옛날에 로봇이 한번 떴을 때는 다 로봇 맞아요. 하겠다라고 하고 수소 또 예, 뜨니까 예. 다 수소하겠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뜨니까 다 하겠다. 이런 거죠. 저희가 중앙정부랑 그다음에 지자체랑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 가르마를 타는 작업은 확실하게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네. 예전에 안 됐던 거는 이런 기초지자체들이 너무나 자잘하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간에 체급 차이가 너무 컸어요. 네. 어떤 데는 100만, 네. 인구 100만의 기초지자체고 어떤 곳은 인구 3만, 5만 네.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렇네요.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은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들은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아니면 지방세를 스스로 더 보충함으로써 네. 훨씬 더 좋은 행정을 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로 뛰는 투표라고 하는데 예. 좀 더 좋은 행정을 하는 곳에 사람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권이 무조건적인 균형 발전을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체급이 어느 정도 비슷했을 때 서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는 뭔가가 기반이 갖춰져 있을 때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 서로 경쟁하면서 지자체가 발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지금 권한 이양에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단위로 우리 큰 뭉태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예.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큰 뭉탱이에 어떤 권한을 잘 이양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초광역권에 이전할 어떤 그런 권한, 광역권에 이전할 권한, 예. 기초에 이전할 권한 이거를 잘 나누어서 이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지역에는 역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또 돈이 새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예. 실력의 격차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의사 선생님 간에 그런 지역 간 격차가 있더라라고 한다라면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요. 서울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출발은 비슷했을 거예요. 네. 근데 기회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렇네요. 임상 경험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뭔가 조금 더 덜 실수를 하거나 예.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로 네.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분권이라고 생각해요. 지역 스스로가 자결권,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설계할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거기를 통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뭐 실패도 하고 네. 그런 실패가 또 축적이 돼서 또 다른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지역은 미래가 없어요. 네. 여태까지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은 스스로 결정할 어떤 그런 스스로를 설계할 기회가 없었고 그 기회가 박탈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역량이 낮아졌던 거죠. 이거를 교정하지 않으면은 예. 저희는 그냥 1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청사진 한번 그려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지금 뭐 광주 전남 통합론이 그다음에 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청권 예. 관련해 가지고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특별법도 행안위를 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5극 3특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게 중단기적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네. 우리는요, 한 20, 30년 후가 되면은 삼국지의 천하 삼분지 대계처럼 수도권, 예. 이 수도권은 강원권과 충청권 일부를 다 포함할 다 포함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영남권, 호남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15년, 한 45년, 뭐 40년에서 50년 정도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원시티, 아까 도시 말씀하신,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이고 우리 국토가 좁아졌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토 예. 공간에 대해서 좁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도시를 놓고 제대로 된 도시 계획. 그 도시는 거점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3, 7, 12의 거점 체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심, 그다음에 우리 광역 중심, 예. 그다음에 지역 중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를 놓고 이런 거점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그 거점 체계 속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큰 단위로 지역 단위로 잘 만들어서 균형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좀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수도권의 어떤 그런 여러 압력들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또 출산율도 높이고 그렇죠,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